첩첩이 겹쳐 걸린 명주 자락들이 바람에 나부꼈다. 푸른빛과 붉은빛, 자줏빛과 노란빛이 겹겹이 늘어서 마치 하늘의 노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그 사이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비떼가 한꺼번에 날아올라 색색의 명주 자락 사이를 어지러이 넘나들었다. 날개마다 서로 다른 빛깔을 머금은 나비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비단처럼 하늘을 뒤덮으며 소용돌이쳤다. 그 눈부신 광경 한가운데 대청마루에 펼쳐진 나비명주 한 필만이 홀로 저녁바람 한 줄기에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방금까지도 궁중에서조차 본 적 없다며 감탄을 쏟아내던 손님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시로라기가 푸석하게 일어나고 빛깔은 얼룩덜룩 죽어가는 살빛으로 변해갔다. 등불이 하나둘 켜지는 저녁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누군가의 술잔 내려놓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황 부자는 진땀을 흘리며 마당에 끌려 나온 종 하나를 다그쳤다. 어서 손을 봐. 저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라.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돌쇠라는 이름의 그 종은 집신 바닥을 슬며시 뜯어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오히려 담담히 고개를 들어 좌중 한가운데 앉은 고을 사또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야기하자면 시간을 2달 남짓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해 늦가을 산자락 아래 작은 고을에는 황부자라 불리는 지주가 살고 있었다. 3대째 이어온 그의 곳간에는 곡식이 넘쳐났고 방적간에는 사시사철 배틀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기와 지붕이 여러 채나 되는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고을 사람들은 절로 걸음을 늦추고 고개를 숙이곤 했는데 그것이 존경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는 이는 없었다. 그 풍요 뒤에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자정이 넘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는 산호비들의 고단한 숨소리가 숨어 있었다. 이 고을에서 종과 양민 사이의 벽은 산과 강처럼 뚜렷하여 좀처럼 넘나들기 어려웠다. 사람들 사이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이 하나 있었으니 아무리 높은 벽이라도 진실과 덕만 있다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벽 하나가 무너진 사연이다. 이 고을 사람들은 예로부터 나비를 예사로운 미물로 여기지 않았다. 늙은이들은 나비가 죽은 이의 넋이 산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몸을 빌리는 것이라 믿었고 상갓집 마당에 흰나비가 날아들면 망자가 좋은 곳으로 떠났다는 징표라 하여 오히려 반가워하였다. 봄에 처음 보는 나비의 빛깔로 그 해의 길흉을 점치기도 했는데 흰나비를 먼저 보면 상복을 입을 일이 생긴다 하여 꺼렸고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먼저 보면 그해 농사가 풍년이 든다 하여 반겼다.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기에 그 마지막 숨결에 세상 어떤 물감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빛깔이 깃든다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그리 낯선 이야기만은 아니었다. 이 무렵 고을을 다스리던 사또는 부임한 지 3년째로 매사에 엄격하고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 하여 사람들은 그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못했다. 황부자 같은 지주들도 겉으로는 사또를 깎듯이 모셨으나 정작 그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돌쇠는 원래 이 고을 양민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아비는 그가 9살 되던 해 마을을 휩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해 역병은 유독 독하여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관아에서도 손을 쓸 새 없이 번져나가는 병세에 그저 마을 어귀에 금줄을 치고 왕래를 막는 것이 고작이었다. 돌쇠의 아비는 병든 이웃을 돌보다 옮았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정작 본인은 그 며칠간 앓으면서도 자신이 남을 도운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뒤로 어미와 아들 단둘이 서로 의지하며 3년을 더 살았는데 어미는 인근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물들이는 솜씨를 지닌이었다. 봄이면 진달래물을, 여름이면 쪽빛물을 곱게 들여내었고 유독 나비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었다. 언젠가 어린 돌쇠가 왜 그리 나비만 쳐다보시냐 묻자 어미는 뒷산 단풍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일러주었다. 저 나뭇잎을 보아라. 여름 내 푸르던 잎이 가을이 되어 시들 때에야 비로소 절이 붉고 노란 빛을 드러내지 않느냐. 푸른 빛에 가려 보이지 않던 참빛깔이 잎이 쓰러질 때가 되어서야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나비의 날개도 이와 다르지 않아. 살아 팔랑일 때는 겉빛만 보이지만 생을 다하는 그 순간에는 안에 숨은 진짜 빛깔이 드러나는 법이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빛깔을 명주에 담는 법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어미는 그리 약속했었다. 돌쇠가 11살 되던 해 한가위 어미는 오랜만에 형편을 풀어 흰쌀떡을 빚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모자가 마주 앉아 달을 보며 떡을 나눠 먹던 그 밤을 돌쇠는 훗날까지도 가장 따뜻했던 기억으로 간직했다. 그해 겨울이 오기 전 이웃 고을 아전 하나가 어미의 솜씨를 탐내어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는 관아에서 쓸 것이라며 진귀한 재료를 내어줄 터이니 은밀히 특별한 빛깔의 명주를 짜달라 청했는데 그 재료란 실은 이웃 양반가에서 도둑맞은 비단실이었다. 어미는 그 실을 한참 들여다보다 조용히 돌려주며 말했다. 나리, 소인의 손끝이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한들 남의 것을 훔쳐지은 물건에 곱게 물이 들 리 없습니다. 부디 다른 일을 찾아보시지요. 아전은 낯빛이 불그락푸르락하여 돌아갔고 그 뒤로 한동안 어미의 일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 그러나 어미는 조금도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다. 돌쇠야, 손끝의 재주보다 중한 것은 그 재주를 어디에 쓰느냐이다. 아무리 굶주려도 남의 눈물로 지은 것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내게 남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재산이다. 돌쇠는 그때만 해도 그 말의 무게를 다 헤아리지 못했으나 훗날 광안에 갇혀 매를 맞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그 밤의 말이 떠오르곤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언젠가 마을에 큰 장이 서던 날 어미는 돌쇠의 손을 잡고 나가 곱게 물들인 천을 팔았는데 그때 그 천을 눈여겨보고 후한 값을 쳐준 것은 이제 막 아비의 포목짐을 물려받아 홀로 장사를 나선 앳된 얼굴의 젊은 상인이었다. 그의 아비는 몇 달 전 원행 중에 병을 얻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그는 아직 장사에 서툴러 이문을 남기기는커녕 손해만 보기 일쑤였다. 그런 그에게 어미는 값을 넉넉히 받으라며 오히려 웃어 보였는데 그 작은 호의가 앳된 상인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는 명주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이런 빛깔은 처음 본다고 몇 번이나 감탄하였는데 훗날 조상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고을 저 고을에 널리 알려지게 될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날 어미가 판 것은 늦가을 어느 밤 스스로 생을 다하는 나비 곁을 오래 지킨 끝에 우연히 딱 한 번 만들어낸 것이었다. 다시 같은 때를 만나기가 워낙 어려웠기에 어미는 그 뒤로 그런 명주를 더 짓지 못했다. 그러니 그것이 세상에 알려질 겨를도 장사가 될 겨를도 없었던 것이다. 돌쇠가 12살 되던 해 겨울 어미는 민바느질로 밤을 새우다 찬 기운에 몸이 상하여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곧불인가 하였으나 기침이 그치지 않고 나날이 야위어 갔다. 어린 돌쇠는 매일 새벽 산에 올라 이슬 맺힌 약초를 뜯어다 다렸고 밤이면 어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주며 뜬 눈으로 곁을 지켰다. 그는 마을 어른들에게 얻은 약초를 다려드리며 곁을 지켰으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숨을 거두기 전날 밤 어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돌쇠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앙상하게 야위어 있었으나
그 온기만은 여전했다. 어미는 낡은 물들임 항아리를 가리키며 무어라 중얼거렸는데 나비라는 말과 죽는다는 말이 섞여 있었던 것만 어렴풋이 기억에 남았다. 돌쇠야, 부디 조급해하지 말거라 하는 마지막 한마디도 희미하게 들렸던 듯하나 어린 돌쇠는 그 말의 뜻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그저 어미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이튿날 새벽 어미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장례를 치른 뒤 돌쇠는 텅 빈 집에서 홀로 며칠 밤을 보냈다. 어미가 쓰던 물레와 물들임 항아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으나 이제 그것을 매만질 손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지막 밤 그는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끌어안고 어미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듯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런데 어미가 알아 누웠을 때 약값과 장례 비용을 대신 치러준 것이 다름 아닌 황부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황부자는 그 빚문서를 내밀며 어린 돌쇠에게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 몸으로 대신 갚으라 하였다. 가까운 친척 하나 없는 돌쇠는 그 문서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른 채 손도장을 찍었고 그렇게 황부자 댁 산호비가 되었다. 돌쇠는 세 개의 항아리 중 가장 작고 낡은 것 하나만을 겨우 품에 안을 수 있었다. 나머지 두 개는 미처 챙기지 못한 채 옛집 마당에 그대로 두고 떠나야 했는데 그는 그 사실을 오래도록 마음 아파했다. 달려가던 날 하늘에는 유난히 많은 흰나비들이 무리지어 날고 있었는데 마을 노인들은 그것을 보고 아직 산을 떠나지 못한 넋들이라 수군거렸다. 그날 이후로 어느덧 12해가 흘러 돌쇠는 24의 나이가 되어 있었으나 그에게 남은 것은 여전히 그 낡은 항아리 하나뿐이었다. 황부자 댁에서의 하루하루는 늘 고되고 단조로웠다. 같은 처지의 산호비들 중에는 마름 노릇을 하는 억새라는 중년의 사내가 있어 같은 처지이면서도 남들에게 유독 모질게 굴었다. 반면 나이가 비슷한 팔봉은 실없는 농담으로 돌쇠를 웃게 만들어주는 벗이었다. 황부자에게는 안돈이라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직 20살이 채 못된 그는 아버지와 달리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만한 힘은 없었다. 이웃 마을에 사는 양민의 딸 연희는 어릴 적부터 돌쇠와 남매처럼 자란 사이로 그가 종의 몸으로 온갖 서름을 겪을 때마다 몰래 주먹밥을 나눠주며 곁을 지켜온 유일한 벗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의 정은 남다르게 깊어졌으나 신분의 벽을 아는 두 사람은 그 마음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어느 여름밤 두 사람이 냇가에 나란히 앉아 반딧불이를 바라보던 적이 있었다. 연희가 문득 물었다. 돌쇠야, 너는 언젠가 이 벽을 넘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돌쇠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하다가 나직이 말했다. 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넘으려는 마음만은 버리고 싶지 않다. 연희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옆벌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두 사람 다 그 밤 서로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신분의 벽 앞에서 차마 그 마음에 이름을 붙이지는 못한 채 그저 나란히 앉아 반딧불이가 쓰러질 때까지 말없이 시간을 흘려보냈다. 돌쇠가 20살 되던 해 부엌일을 거들던 순이라는 어린 노비가 몰래 담을 넘어 도망친 일이 있었다. 순이는 갓 16이었는데 어릴 적 흉년에 부모가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자 그녀를 황부자 댁에 팔아넘긴 뒤로 한 번도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먼 고을에 사는 외삼촌을 찾아가면 세경이라도 받으며 살 수 있으리라 믿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나졸들에게 붙잡혀 끌려온 순이는 마당 한가운데서 억새에게 모진 매를 맞았고 그 후로 다리를 절며 다시는 웃는 낯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돌쇠는 팔봉과 함께 담벼락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팔봉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망친다고 어디 다른 세상이 있는 것도 아닐세. 붙잡히면 적골이 되는 것을. 돌쇠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순이의 눈빛이 오래도록 남았다. 도망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길로 이 벽을 넘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물음은 답을 얻지 못한 채 돌쇠의 가슴속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저녁, 돌쇠는 쬐감을 지고 마을 어귀를 지나다 낯선 노파 하나가 선앙당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앞을 보지 못하는 듯 지팡이를 짚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마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듯 나직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돌쇠가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자 노파는 문득 고개를 돌려 정확히 그가 서 있는 쪽을 향했다. 볼 수 없을 텐데도 마치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희미하게 웃어 보이고는 다시 지팡이를 두드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돌쇠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져 그날 밤 내내 그 노파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으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이내 잊어버렸다. 어느 늦가을 저녁, 돌쇠가 냇가에서 빨래를 헹구고 있을 때 눈먼 거린 노파 하나가 지팡이를 더듬으며 다가와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사람들은 그 노파를 향할매라 불렀다.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내 어미의 솜씨를 진정으로 잊고 싶다면 세상 이치와는 반대로 해야 한다. 나비가 죽는 날에만 물을 들여라. 돌쇠는 어리둥절하여 되물었다. 할멈, 어찌 제 어미를 아십니까? 향할매는 알 듯 모를 듯한 웃음만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만 냈지만 정작 가장 귀한 빛깔은 쓰러지는 순간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니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내 스스로 눈으로 보아야 알 것이다. 진실을 얻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 그 대가를 두려워하면 결코 끝까지 갈 수 없느니라. 말을 마친 향할매는 지팡이를 두드리며 어스름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 돌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자던 팔봉이 자초지종을 듣고는 펄쩍 뛰며 말렸다. 그런 미친 소리에 넘어가지 말게 괜히 이상한 짓을 했다가 등가죽이 남아나지 않을 걸세. 돌쇠도 그 말이 옳다 여기면서도 어미가 끝내 전해주지 못했던 마지막 한마디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낯선 거린의 말 한마디에 이리 흔들리는 자신이 어리석게 여겨지기도 했다. 혹여 저 노파가 실성하여 아무렇게나 뱉은 말이라면 괜한 헛수고 끝에 몸만 축나고 말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그는 낮에 억새의 눈초리를 살피며 애써 그 밤의 일을 잊으려 했으나 밤이 깊으면 다시금 향할매의 그 알 듯 모를 듯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며칠을 망설이던 그는 낮에는 여느 때처럼 밭일에 시달리면서도 밤이면 몰래 뒷산에 올라 나비를 살피고 다녔다. 열흘 남짓 지난 어느 날 첫 서리가 내리고 사냐를 날던 나비들이 하나둘 힘을 잃고 낙엽 위로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밤이 이슥하도록 그 곁을 지켰다. 과연 나비는 마지막 숨을 다하는 짧은 순간 날개 가장자리부터 노을과 새벽 이슬을 한데 섞어놓은 듯한 오묘한 빛깔을 뿜어내다 이내 쓰러졌다. 아, 가지막, 가지막, 가지막.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꺼내 그 빛깔을 받아 담았다. 처음에는 손이 서툴러 그 짧은 순간을 놓치기 일쑤였다. 한 번은 밤새 기다려 겨우 받아낸 빛깔을 돌아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 통째로 쏟아버린 일도 있었고, 또 한 번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애써 모은 빛깔이 씻겨 내려간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밤마다 산에 올라 그 이치를 하나하나 살펴나갔다. 여러 밤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그는 어렴풋이 깨달았다. 오직 달빛이 밝고 바람이 잦아들며 이슬이 알맞게 내리는 밤에만 나비의 마지막 빛이 명주 위에 온전히 머문다는 것을
그는 그런 밤을 골라 항아리를 기울이는 법을 몸으로 익혀나갔고 보름 남짓이 흐른 뒤에야 마침내 제대로 된 빛깔을 항아리 가득 받아낼 수 있었다. 돌쇠는 그것을 오래된 명주 자락에 스미게 하니 실이 마치 살아 숨쉬듯 은은하게 빛을 머금었다. 몇 번을 씻어내도 바래지 않았고 볕에 비출수록 더욱 깊어졌다. 이튿날 마당에 널어둔 그 명주를 본 사람들이 넋을 잃었다. 나이든 친모 하나는 손끝으로 명주를 살며시 쓸어보고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이런 빛깔은 평생 처음 본다고 되뇌었다. 팔봉은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하다가 이내 돌쇠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 사람아, 자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게 틀림없네 하고 껄껄 웃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산신령이 내린 선물일 것이라 하였고 순이는 절뚝이는 걸음으로 다가와 명주 자락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세상에도 이렇게 고운 것이 남아 있었구나. 마침 마당을 지나던 안돈도 걸음을 멈추고 그 명주를 한참 들여다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감탄과 함께 어딘가 복잡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태어나 그런 빛깔은 처음 본다며 다들 수군거렸고 사람들은 그것을 나비명주라 불렀다. 종의 몸이 된 뒤로 처음 느껴보는 뿌듯함이었다. 연희도 그 소문을 듣고 달려와 명주를 어루만지며 기뻐했다. 돌쇠야, 이 명주라면 네 처지도 바뀔지 모른다. 부디 이 재주를 잘 지켜내야 한다. 사람들 눈에 너무 띄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거라. 며칠 뒤 장이 서는 날 연희는 돌쇠 몰래 그 명주 자락한 귀퉁이를 잘라 장터에 나가 슬쩍 보여주었다. 이런 빛깔의 천이 또 있느냐 묻는 이가 있으면 값을 톡톡히 쳐줄 터이니 알려달라는 말과 함께였다. 그 소문은 장이 파할 무렵 한 포목 장수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천 조각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몇 번이고 감탄사를 흘렸다. 이런 빛깔은 한양 유기전에서도 본 적이 없소. 대체 누가 이런 재주를 지녔단 말이오. 그는 다음 장날 다시 찾아오겠다며 몇 번이고 다짐을 두고 돌아갔다. 연희는 그 돈으로 언젠가 돌쇠의 몸값을 대신 치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채 여물기도 전에 꺾이고 말았으니 마침 그 포목 장수가 다른 볼일로 황부자 댁에 들렀다가 지나가는 말로 나비명주 이야기를 꺼낸 것이 화근이었다. 그 벅찬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소문을 들은 황부자가 그날 저녁 몸소 방적간에 들이닥쳐 명주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이것이 정녕 네 손에서 나온 것이 맞느냐. 이런 재주를 지니고도 어찌 여태 나에게 고하지 않았느냐. 돌쇠가 벌벌 떨며 향할매의 말과 나비의 이치를 사실대로 고하자 황부자의 눈빛이 대번에 달라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명주를 관아에 진상하여 큰 상을 받고 이름을 떨칠 궁리로 가득 찼다. 곁에 있던 억쇠가 거들었다. 날이 저런 재주를 종놈 혼자 지니게 두었다가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아예 광에 가두어 두고 부리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황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부터 돌쇠를 뒤채 광에 가두고 매일같이 회초리를 들었다. 광은 좁고 어두웠으며 한겨울처럼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바닥에는 얇은 집 한 겹이 깔려 있을 뿐이었고 밤이 깊으면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에 몸이 절로 떨렸다. 그 비법을 낱낱이 내놓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이 밤낮으로 이어졌다. 돌쇠는 매를 맞으면서도 나비가 스스로 생을 다하는 그 찰나의 빛깔이 진짜 비법이라는 것만은 차마 다 말하지 못하고 버텼다. 어느 밤에는 열에 들뜬 채로 어머니와 함께 물들이던 냇가의 풍경을 꿈결처럼 떠올렸다. 그러나 며칠을 굶주리고 매질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나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실토하고 말았다.
돌쇠가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안도는 아버지가 회초리를 씻는 모습을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님, 저 아이도 사람인데 어찌 저리 모질게 대하십니까? 재주를 얻고자 하신다면 곱게 달래어 배우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황 부자는 아들의 말을 코웃음으로 흘려들으며 소리쳤다. 네, 어찌 세상 물정을 그리 모르느냐. 종놈이란 매로 다스리지 않으면 절대 순순히 내놓지 않는 법이다. 재물이 있어야 사람 노릇도 하는 것이다. 너도 언젠가 이 집안을 물려받으면 내 말을 알게 될 것이야. 안도는 아버지의 그 눈빛에서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서늘함을 느꼈다. 아비의 일에 함부로 나서지 말거라. 안도는 더 대꾸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날 밤 안도는 어머니를 찾아가 마음속 갈등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어머니,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래도 옳지 않은 듯합니다. 저 아이가 매를 맞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황 부자의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한숨을 쉬었다. 나도 네 아비의 그런 성정을 마음에 들어 한 적은 없다. 허나 이 집안의 곳간이 그리 채워진 세월이 어디 하루 이틀이더냐. 나 역시 그 곳간에서 나온 밥을 먹고 그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은 사람이니 누구를 탓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다만 안도나, 사람의 도리라는 것은 재물보다 무거운 법이다.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이 있다면 어미는 말리지 않으마. 다만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는 네 스스로 각오해야 할 것이다. 안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방을 나섰고 그는 이튿날부터 아버지 몰래 곳간의 장부를 조금씩 베껴두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무언가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에서였으나 날이 갈수록 그 기록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다. 한 번은 소작인 하나가 흉년의 곡식을 조금 늦게 바쳤다는 이유로 그의 집마당에 쌓아둔 땔감까지 빼앗기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날 밤 날짜와 정황을 낱낱이 적어두었다. 또 한 번은 늙은 여종이 병을 얻어 자리보전을 하자 아버지가 그녀를 그대로 대문 밖에 내다 버리라 명하는 것을 듣고는 안돈이 몰래 사람을 시켜 그 여종을 이웃절로 보내 몸을 의탁하게 해준 일도 있었다. 그는 그런 기록들을 서안 깊숙한 곳, 아버지도 어머니도 눈치채지 못할 만한 서책들 틈에 숨겨두고 밤마다 몰래 꺼내어 살펴보곤 했다. 그렇게 소작인들의 곡식을 속여 빼앗은 내역과 종들에게 매질을 가한 날짜가 하나둘 쌓여갈수록 그의 손끝은 점점 더 단호해졌다. 황 부자는 그 길로 사람들을 풀어 나비를 산채로 잡아들여 짓눌러 죽여가며 색을 짜내게 했다. 방적간 마당에는 하루아침에 수백 마리의 나비가 지식여졌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아이들마저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다. 정작 가장 중요한 이치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산 나비를 억지로 죽여 짜낸 색과 스스로 생을 다한 나비가 남기는 빛깔은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겉만 흉내낸 명주는 처음에는 그럴듯했으나 며칠만 지나면 색이 누렇게 뜨고 실오라기가 일어났다. 그런 줄도 모르는 황 부자는 그 가짜 명주를 이웃 고을 비단 상인 조상인에게 자랑스레 보였는데 조상인은 명주를 손끝으로 문질러 보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한 일이었다. 빛깔의 결이 아주 오래전 어느 가난한 물들이는 여인에게서 산 천과 어딘가 닮아 있었으나 정작 손에 든 것은 그 천의 껍데기만 흉내낸 것처럼 죽어 있었다. 나리, 이것은 어딘가 탁하고 뻣뻣합니다. 이래서야 진상품이 못 됩니다. 황 부자가 그럴 리 없다며 언성을 높이자 조상인은 차분히 명주 한 자락을 등불에 비추어 보이며 말했다. 나리, 소인은 수십 년을 이 일로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그럴듯한 것과 속까지 참된 것은 손끝에 닿는 순간 이미 다릅니다. 며칠의 말미를 줄 터이니
다시 준비하라 이르고는 자리를 떴다. 그 뒷모습을 보며 황부자는 이를 갈았고 그날 밤 돌쇠에게 전보다 더욱 모진 매질을 가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황부자는 이웃 고을까지 이름난 물들이는 장인 강행수를 큰 돈을 주고 불러들였다. 강행수는 한양의 상의원에 딸린 염장에서 일하다 진상품을 망친 죄로 쫓겨난 뒤로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살아온 자로 이제는 오로지 큰 돈과 이름을 되찾는 일에만 골몰하였다. 방적간에 들어선 그는 나비명주를 요리조리 살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것은 필시 나비의 몸속에 있는 어떤 즙을 다루는 이치일 것이요. 내게 사나흘만 주면 그 이치를 밝혀내겠소. 강행수는 그 사나흘 동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산나비 수백 마리를 끓는 물에 삶아도 보고 날개를 떠버 즙을 낸 뒤 백반을 과하게 풀어도 보았으나 색은 탁하거나 핏빛처럼 흉하게 엉겨붙을 뿐이었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그는 오히려 돌쇠를 의심하며 황부자에게 고했다. 날이 저 종놈이 이치를 다 알면서도 감추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황부자가 이토록 재물에 집착하는 데는 나름의 사연이 있었다. 그의 조부는 원래 그리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으나 흉년이든 어느 해 이웃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며 재산을 불리기 시작했고 그 뒤로 이 집안은 대대로 남의 궁핍을 발판 삼아 곳간을 채우는 것을 당연한 이치로 여겨왔다. 하루는 황부자가 돌쇠를 다그치는 자리에 부인도 함께 있었는데 그녀는 남편의 모진 말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황부자는 이렇게 을러댔다. 어서 진짜 비법을 말하지 않으면 내 어미의 무덤조차 파헤쳐 버리겠다. 정입을 다물 셈이라면 내 너를 남쪽 염전으로 팔아넘겨 평생 소금밭에서 뼈를 삭게 만들 것이다. 돌쇠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으나 이를 악물고 끝내 진짜 이치만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한편 연희는 돌쇠가 갇힌 뒤로 밤마다 죽 한 그릇을 이고 광 근처를 서성이며 황부자가 저지른 모진 언행과 돌쇠가 받은 부당한 처사를 종이에 하나하나 적어 모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날짜와 매질 횟수 정도를 적는 데 그쳤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기록은 점점 더 세세해졌다. 어느 날은 억쇠가 돌쇠에게 물 한 방울도 주지 말라 명하는 소리를 엿듣고 그대로 옮겨 적었고 또 어느 날은 강행수가 나비를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세어 종이 한 구석에 표시해 두기도 하였다. 그녀는 그 종이들을 하나로 묶어 꼭 언젠가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 믿으며 품속 깊이 간직했다. 강행수는 방적간 안팎을 살피던 중 그런 연희를 눈여겨보고 억쇠를 시켜 뒤를 캐게 하였다. 마침 팔봉이 장작을 패다 담 너머로 억쇠와 강행수가 두렁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오늘 밤 그 계집의 집을 뒤져보세. 필시 무언가 숨겨둔 것이 있을 걸세. 팔봉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내색하지 않고 태연히 장작을 마저 팬 뒤 해가 지기를 기다려 몰래 연희의 집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팔봉이 그렇게 급김새를 엿듣고 연희에게 알려 두 사람은 밤이 되기 전 서둘러 종이 뭉치를 마을 어기 선앙당 돌무더기 틈에 숨기고 낡은 헝겊 뭉치를 대신 넣어두었다. 그날 밤 억수의 일행이 연희의 집을 덮쳐 헝겊 뭉치를 진짜 증거로 여기고 불을 놓았으나 그것이 옮겨붙어 집가리까지 태울 뻔한 소동만 벌어졌을 뿐 진짜 증거는 무사히 지켜졌다. 이 소동이 있은 뒤로 고을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겉으로는 아무도 나서지 못했으나 밤이 깊으면 누군가 광창 살 틈으로 삶은 감자 하나를 슬쩍 밀어넣고 사라졌고 이른 새벽이면 누군가 광 앞을 지나며 나지막이 힘을 내라는 말을 흘리고 지나갔다. 순이도 절뚝이는 다리로 밤마다 부엌 뒷문에 물 한 사발을 놓아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캐묻지 않았다. 늙은 병자 하나는 자신도 언젠가 저 광에 갇혀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며 은밀히 다른 종들에게 돌쇠가 버티는 동안만이라도 눈치껏 그를 도우라 일렀다. 그렇게 이름도 밝히지 않은 작은 온정들이 하나둘 모여 돌쇠는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까지 완전히 고립되지는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 연희의 아비는 이웃 고을 포목상의 아들과 혼담을 넣어 놓은 참이었다. 네가 아무리 돌쇠를 아낀들 신분의 벽을 어찌 넘겠느냐. 이번 자리를 놓치면 다시는 없다며 아비는 딸을 다그쳤고 마침내 신랑 될 일을 마주하는 선자리 날짜까지 잡히고 말았다. 연희는 그 며칠 동안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돌쇠는 여전히 종의 몸이었고 언제 자유의 몸이 될지, 아니 살아서 광을 나올 수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포목상의 아들은 성품이 모나지 않다 하였으니 그 자리로 가면 적어도 평온한 삶은 보장될 것이었다. 그러나 연희는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그 평온함 속에 자신이 온전히 있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돌쇠를 잊고 새 삶을 살아보리라 다짐했다가도 광 앞에 죽그릇을 놓아둘 때마다 그 다짐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하필 그 선자리가 잡힌 그날 강행수와 억쇠가 선앙당 근처를 서성이는 연희를 발견하고 말았다. 강행수는 대뜸 이렇게 을러댔다. 네가 종놈을 위해 죄상을 적어두고 있다는 것을 내 진작 눈치챘다. 이 길로 관하에 내 죄를 고하여 도둑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둘 수도 있다. 저 종놈이 순순히 이치를 다 털어놓지 않으면 내년까지 옥에 쳐넣겠다. 연희는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애써 침착한 얼굴로 되물었다. 무슨 증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억쇠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다. 증거야. 얼마든지 지어내면 그만이지. 네가 양민의 딸이라 한들 우리 나리 앞에서는 종만도 못한 신세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거라. 연희는 그 말에 순간 눈앞이 아찔했으나 이를 악물고 두 사람을 지나쳐 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 소식을 어떻게 돌쇠에게 전할지 밤새 고민해야 했다. 이 소식이 광안의 돌쇠에게 전해지자 그는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차라리 내가 다 말해버리면 연희만은 무사할 것이 아닌가. 그는 밤새 뜬 눈으로 갈등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재주를 지키는 것과 연희의 안위, 그 둘 중 어느 것도 놓칠 수 없었으나 두 손으로 동시에 붙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광안의 어둠 속에서 그는 몇 번이고 집신 바닥에 숨겨둔 명주 조각을 만지작거리며 이것을 그냥 내어주고 연희만이라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텨 두 사람 모두를 지킬 방도를 찾을 것인가 헤아리고 또 헤아렸다. 결국 그는 이튿날 억새를 불러 진짜 이치를 실토하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담장 너머로 몰래 다가온 연희가 낮은 목소리로 그를 만류했다. 안 된다, 돌쇠야. 네가 지금 무너지면 그동안의 매질도 내가 모은 증거도 모두 헛것이 된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그리고 연희는 그날 저 선자리에도 나가지 않았다. 이웃 고을 포목상 댁에서는 신부들 이가 오기를 기다리며 곱게 다과상까지 차려두었으나 끝내 그녀가 나타나지 않자 신랑 될 청년은 겸연쩍은 얼굴로 자리를 정리해야 했다. 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크게 노하여 이런 무례가 어디 있느냐며 화를 냈으나 나중에 그 사정을 전해 듣고는 오히려 딱하다는 듯 혀를 찼다. 그런 낭자라면 우리 아이와는 인연이 아니었던 게지. 아비가 노발대발했으나 연희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다. 소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사해지는 날까지는 어느 혼처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비는 크게 노했으나 딸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보고는 결국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사또댁 진상 소식이 전해지기 며칠 전
궁지에 몰린 황부자는 더욱 위험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밤 강행수와 억새를 은밀히 불러 이렇게 속삭였다. 저 종놈이 살아있는 한 언제 무슨 소리를 짓거릴지 모른다. 차라리 명주만 어떻게든 흉내 내어 넘기고 저놈은 뒷산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꾸며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억새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강행수마저 이번만은 선뜻 대답하지 못한 채 눈길을 피했다. 마침 그날 밤 서책을 가지러 사랑채 옆을 지나던 안돈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말을 듣고 말았다. 그는 걸음을 멈춘 채 숨소리마저 죽이고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뒷산 벼랑 근처라면 발을 헛디뎠다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방으로 뛰어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최대한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났다. 아버지가 재물에 눈이 멀어 못된 짓을 하는 것은 그동안 애써 눈감아 왔으나 사람의 목숨을 해하려 한다는 것만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안도는 문을 걸어 잠근 채 한참을 떨리는 손으로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안도는 그동안 모아온 장부와 증자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다짐했다. 아버지를 벌받게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보다 중한 도리는 없다. 여기서 돌쇠에게 뜻밖의 희망이 비쳤다. 마침 관찰사로부터 각 고을에 은밀한 정갈이 내려와 있었으니 다가오는 대왕대비마마의 육순 잔치에 올릴 진상품을 고을마다 하나씩 고르라는 것이었다. 해마다 각 고을이 다투어 진귀한 물건을 올리려 애썼으나 정작 그 대열에 낄만한 것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고을이 태반이었다. 사또는 나비명주야말로 그 어떤 진상품보다 돋보일 물건이라 여기고 있었다. 이 소식 덕분에 황부자는 당장 돌쇠를 해칠 뜻을 잠시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었으니 자칫 사고가 나면 진상 자체가 무산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황부자는 사또댁에 명주를 올리는 날 진짜 실력을 보여준다면 돌쇠를 면천해주겠다는 약조를 내걸었다. 사또는 황부자가 훗날 말을 뒤집을 것을 염려하여 그 약조를 문서로 남겨 황부자의 손도장까지 찍게 하였다. 황부자는 돌쇠를 노려보며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다면 관아와 조정을 기망한 죄를 모두 내게 뒤집어 씌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제 돌쇠의 어깨에는 자신의 목숨과 자유, 연희의 안위, 그리고 함께 고통받아 온 사람들의 운명까지 걸려 있었다. 이 소식이 퍼지자 고을 사람들의 마음도 둘로 갈렸다. 어떤 이는 이제야 저 종놈이 팔자를 고치겠구나 하며 반겼고 또 어떤 이는 황부자가 어디 그리 순순히 약조를 지킬 위인이더냐며 고개를 저었다. 팔봉은 매일같이 광 근처를 서성이며 손꼽아 날짜를 셌고 순이는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았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더디게 흐르는 사이 첫눈이 내렸다. 흰 눈이 광 창살 틈으로 스며들던 그 아침, 돌쇠는 문득 어머니를 팔려 보내던 그해 겨울, 하늘을 가득 메웠던 흰나비때를 떠올렸다. 그 흰빛과 지금 내리는 눈빛이 묘하게 겹쳐 보였다. 정작 강행수는 사또의 행렬이 당도하기 이틀 전 관아에서 은밀히 황부자 댁 사정을 캐묻고 다닌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는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챘다. 그는 그날 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보찜을 꾸려 몰래 고을을 빠져나갔다. 그가 챙긴 것이라고는 그동안 받은 미의 절반과 낡은 물들이는 도구 한 벌뿐이었는데 도망치는 그 뒷모습은 몇 해 전 관영 염색소에서 쫓겨나던 그날의 자신과 어쩐지 닮아 있었다. 이대로 남아있다가는 사기를 공모한 죄까지 함께 뒤집었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아침 강행수의 방이 텅 빈 것을 본 황부자는
분통을 터뜨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날부터 황 부자는 홀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더욱 초조해졌다. 날이 갈수록 돌쇠의 마음은 널뛰듯 했다. 광 안에서 그는 몰래 집신 바닥을 뜯어 그 틈에 진짜 나비명주 한 조각을 숨겨두었다. 그렇게 희망과 두려움이 엇갈리는 사이 마침내 사또가 몸소 황부자 댁을 방문하는 날이 다가왔다. 잔치 전날 밤 팔봉은 몰래 몇몇 종들과 소작인들을 마을 뒷산 공터에 불러 모았다. 내일 사또 앞에서 누구라도 나서서 사실대로 고해야 저 종놈이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다들 선뜻 나서겠다는 이가 없었다. 우리가 나섰다가 잘못되면 온 식구가 쫓겨나는 것이 아니오 하는 걱정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순이가 조용히 일어나 절뚝이는 다리를 짚으며 말했다. 나는 이미 한 번 매를 맞아 이 다리가 일이 되었소. 더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소. 나는 나설 것이오. 그 말에 좌중이 숙연해졌고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는 이가 늘어갔다. 팔봉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이크롱 팔봉이 말해. 탈봉이 말해. 두려운 것은 다들 매한가지요. 허나 오늘 밤 이 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마음을 정한 것이 아니겠소. 같은 시각 정작 사또는 관아에서 이방과 함께 다가올 진상 절차를 점검하고 있었다. 이방이 조심스레 아뢰었다. 나리, 내일 그 댁에 가시거든 물건만 보지 마시고 사람들의 낯빛도 함께 살피시지요. 사또는 별다른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서책을 덮었다. 그날 밤 광 안에서 돌쇠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내일 만약 사또 앞에서 명주가 뜻대로 빛을 내지 못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연희와 팔봉, 안동까지 모두 위태로워질 것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집신 바닥에 숨긴 명주 조각을 꺼내 어둠 속에서 만져보며 그 빛깔이 여전한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말과 향할매의 말을 번갈아 떠올렸다. 조급해하지 말거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다. 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을 보며 그는 문득 처음 나비의 마지막 빛을 보았던 그 밤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두렵고 막막했으나 결국 날이 밝았고 빛깔은 스스로의 때를 알고 찾아왔었다. 그는 그 말들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그날 새벽 동이 트기 전 연희는 남몰래 집을 빠져나와 선앙당으로 향했다. 돌무더기 틈에 손을 넣어 종이 뭉치를 꺼내는데 하필 그 순간 순찰을 돌던 억수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연희는 급히 돌무더기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억새는 무언가 낌새를 느낀 듯 잠시 선앙당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다행히 어둠이 짙어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내 발걸음을 돌렸다. 연희는 한참을 더 기다린 뒤에야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종이 뭉치를 저고리 안점에 꿰매어 넣고 날이 밝기 전 서둘러 황부자 댁으로 향했다. 황부자 댁 대문에는 오색등이 내걸리고 마당에는 멍석이 깔렸다. 부엌에서는 온갖 진귀한 음식을 준비하느라 아침부터 분주했는데 평소 종들에게 밥 한 술도 아까워하던 황부자가 이날만은 곡간의 곡식을 아낌없이 풀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은 저마다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다. 사또는 몇몇 아전과 이웃 고을에 이름난 양반들을 대동하고 정오 무렵 당도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비단 상인 조상인도 있었다. 손님들 중에는 유독 깐깐하기로 소문난 늙은 훈장 하나가 있어 그는 처음부터 팔짱을 낀 채 이런 시골에서 궁중에 올릴 만한 물건이 나올 리 있겠느냐며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대청마루에 펼쳐진 나비명주를 보며 손님들은 처음에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깐깐한 훈장마저 손수 명주를 만져보고는 말을 잃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황 부자는 우쭐한 얼굴로 마치 자신이 그 비법을 손수 터득한 것처럼 너스레를 떨며
앞으로 이 나비 명주로 큰 돈을 벌어 고을에서 으뜸 가는 부자가 되겠노라 호언장담했다. 곁에 앉은 안돈만이 어쩐지 마음이 편치 않은 얼굴로 눈길을 떨구었다. 그러나 잔치가 무르익어 갈 즈음 습기를 머금은 저녁바람이 대청을 스치고 지나가자 명주의 빛깔이 눈앞에서 서서히 바래며 얼룩덜룩 흉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옅어지는 듯 하더니 이내 누런 얼룩이 번지고 실오라기가 푸석하게 일어나 몇몇 자리에서는 실이 뜯어지기까지 하였다. 그 깐깐한 훈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명주를 노려보다 낮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것 보게. 내 처음부터 무언가 미심쩍다 여겼네. 다른 양반 하나는 헛기침을 하며 부채로 얼굴을 가렸고 아전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손님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지고 황부자의 낯빛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다급히 돌쇠를 끌어내게 하고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서 손을 봐 저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라 다그쳤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었다.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돌쇠는 집신 바닥을 뜯어 그 틈에 숨겨두었던 진짜 나비명주 조각을 꺼내며 잠시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렸다. 마당을 가득 메운 침묵 속에서 오직 그의 숨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리는 듯했다. 그는 담담히 고개를 들어 사또 앞에 입을 열었다. 이 명주가 바래는 까닭은 소인이 알려드린 비법이 반쪽짜리였기 때문이옵니다. 진짜 나비명주는 산나비를 억지로 죽여 짠 것이 아니라 나비가 스스로 생을 다하는 그 마지막 찰나에 남기는 빛깔을 받아 짠 것이옵니다. 그 이치는 소인의 어미가 남겨주신 것이온데 주인께서는 그 이치를 깨우치려 하지 않고 오로지 소인의 재주만 빼앗으려 하셨나이다. 그가 내민 진짜 명주 조각은 저녁 바람이 스쳐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오히려 은은하게 더욱 빛났다. 그 은은한 빛이 등불 아래 드러나자 여기저기서 나지막한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조상인의 낯빛이 변했다. 소인의 어미라 하였느냐? 혹 물들이는 일을 하시던 분이 아니셨느냐? 돌쇠가 그렇다고 답하자 조상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눈을 크게 떴다. 이럴 수가. 내 아직 앳된 나이로 처음 장사를 나섰던 그해 장터에서 이와 꼭 같은 빛깔의 천을 파시던 분이 계셨다. 그때 그 어른이 내게 값을 후하게 받으라며 오히려 웃어 보이셨던 것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러고 보니 네 얼굴에 그 어른의 눈매가 그대로 있구나. 좌중에 있던 손님들은 그 뜻밖의 사연에 저마다 낮은 탄성을 흘렸고 그 깐깐하던 훈장마저 수염을 쓸며 세상일이 참으로 묘하게 얽히는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좌중이 술렁이는 가운데 조상이는 사또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아뢰었다. 나리, 소인이 10수년 전부터 이 명주의 진짜 결을 알고 있었나이다. 이 아이의 말은 한치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 순간 저고리 안전의 증거를 품고 있던 연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종이 뭉치를 사또께 올리며 돌쇠가 광에 갇혀 지낸 참혹한 처지와 밤마다 받은 매질을 눈물로 증언했다. 이 아이의 등을 보십시오. 열흘이 넘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이는 소녀가 몰래 지켜본 대로 낱낱이 적어둔 것이니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또는 그 종이 뭉치를 찬찬히 읽어내려가며 낯빛이 점점 굳어졌으나 아직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억울함 때문인지 판단을 서두르지 않았다. 팔봉이 먼저 나서서 자신이 겪은 부당한 처사를 고했고 뒤이어 다리를 저는 순이가 절뚝이며 앞으로 나와 지난해 자신이 도망치다 붙잡혀 매를 맞은 일과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물 한 사발을 광 앞에 놓아두었던 사연을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다. 종의 몸이라 늘 숨죽이고 살아온 저 같은 것도 사람이라는 것을 나리들께서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어 지난 가을 흉년에 도조를 감해달라 청했다가 도리어 곡간 열쇠까지 빼앗겼던 늙은 소작인 하나도 용기를 내어 나서서 그간의 억울함을 고했다. 그 말들이 하나둘 쌓일 때마다 대청마루는 삽시간의 분노로 들끓었다. 사또는 잠시 좌중을 둘러보고는 돌쇠에게 물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 진작 이 사실을 관아에 고하지 않았느냐. 돌쇠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소인은 종의 몸이라 관아에 고할 길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자칫 잘못 고했다가는 이 자리에 서기도 전에 목숨을 잃을 것이 두려웠나이다. 그는 품에서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것은 소인이 산에서 나비의 빛을 받을 때마다 그날의 달빛과 이슬을 새겨두던 것이옵니다. 사또는 그 나뭇가지를 잠시 받아들었으나 이내 옆으로 내려놓았다. 이런 것쯤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법이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때 안돈이 조용히 앞으로 나와 품에서 서찰 뭉치를 꺼내어 사또께 올렸다. 소인이 오래전부터 아버님의 장부를 몰래 베껴두었나이다. 여기에는 소작인들의 곡식을 속여 빼앗은 내역과 종들에게 부당한 형벌을 내린 날짜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아버님께서 손수 쓰신 문서로 돌쇠가 사또 앞에서 진짜 재주를 보이면 면천에 주겠노라 서명하신 것입니다. 이제와 말을 뒤집으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도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뿐이 아니옵니다. 바로 그저께 밤 소인은 아버님이 강행수와 억수에게 돌쇠를 뒷산 벼랑으로 데려가 사고로 꾸며 죽이라 명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나이다. 이 말에 좌중이 크게 술렁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황부자는 자식에게마저 버림받은 듯한 낯빛으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사또는 진짜 나비명주의 빛깔이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음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 남의 재주를 탐하여 종의 목숨과 인륜을 짓밟은 황부자의 죄를 크게 꾸짖었다. 하물며 가짜 명주를 대왕 대비마마의 진상품으로 올리려 했을 뿐 아니라 사람의 목숨마저 해하려 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이 다스릴 수 없는 중죄였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황부자를 결박하여 관아에 오게 가두고 사람을 해하려 한 죄와 진상품을 속이려 한 죄를 상급 관아에 아뢰어 엄히 다스리게 하였다. 황부자는 끌려가면서도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목숨만 살려달라 빌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사또는 이어 황부자가 빼앗은 곡식과 전답을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돌려주도록 명하고 돌쇠를 그 자리에서 면천하였다. 억쇠는 관아에 딸린 노역으로 보내졌고 이미 야반도주한 강행수는 훗날 다른 고을에서 비슷한 사기를 벌이다 붙잡혔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그리고 이번 진상품은 마땅히 진짜 장인의 이름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며 돌쇠가 새로 짠 나비명주를 관찰사를 거쳐 대왕 대비마마께 올리도록 하였다. 면천이 되던 날 밤 고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을 어기 공터에 모여들었다. 팔봉이 어디서 났는지 막걸리 한 동이를 이고 나타났고 순이는 절뚝이는 걸음으로 오가며 사람들에게 술을 따랐다. 늙은 병자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오늘 같은 날이 살아생전 올 줄은 몰랐다며 다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다. 종의 몸을 가진 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웃고 떠들어도 아무도 나무라지 않는 밤은 그들 모두에게 처음이었다. 그 자리에서 돌쇠는 마당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안돈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오늘 그 서찰이 아니었다면 소인은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돈은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웃었다. 도련님이라 부르지 말게. 나는 그저 아버지의 잘못을 진작 막지 못한 못난 자식일 뿐이네. 돌쇠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늦더라도 옳은 길로 돌아서는 것이 아예 돌아서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뒤로 안도는 아버지의 남은 재산을 정리해 소작인들에게 밀린 곡식을 갚는 데 힘썼고 어머니 역시 곁에서 말없이 그를 도왔다. 그 자리에서 조상이는 진짜 나비명주 한 피를 정당한 값에 사들이겠다 나서며 돌쇠에게 넉넉한 값을 치렀다. 돌쇠가 그 다음으로 한 일은 그 돈의 일부를 내어 팔봉과 순이의 몸값을 함께 치르고 두 사람의 종문서를 돌려받는 것이었다. 자네들이 그 밤 매를 맞아가며 나를 지켜주지 않았던가. 이제 우리 모두 자유로운 몸으로 함께 일하세. 팔봉과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 손을 맞잡았다. 이튿날 돌쇠는 가장 먼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새로 짠 나비명주 한 자락을 펼쳐놓았다. 어머니, 소자, 오늘에서야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신 그 이치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어디선가 늦게 핀 국화 사이로 흰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어 무덤가를 몇 바퀴 맴돌다 사라졌다. 그날 밤 돌쇠는 마을 어귀 언덕에 홀로 올라 어머니의 낡은 항아리를 품에 안고 태어나 처음으로 그 누구의 부름도 받지 않는 밤을 온전히 누렸다. 황부자댁 마당에서 벌어진 일을 두 눈으로 지켜본 연희의 아비는 딸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사람이 어떤 사내인지 비로소 깨닫고 이튿날 몸소 이웃 고을 포목상댁을 찾아가 정중히 혼담을 물렸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저녁 돌쇠는 예전 두 사람이 반딧불이를 보던 그 냇가로 연희를 불러내 나비명주 한 조각을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나 혼자서는 이 벽을 넘지 못했을 것이나 네가 있어 넘을 수 있었다. 남은 평생도 내 곁에서 함께 걷고 싶다. 연희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듬해 봄,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소박한 혼례를 치렀다. 신부의 옷고름에는 나비명주 한 자락이 곱게 메어져 있었고 팔봉과 순이도 그 자리에서 함께 혼인을 언약하였다. 혼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쇠는 향할매를 찾아가 큰절을 올리며 감사를 전했다. 향할매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마침내 나직이 입을 열었다. 나는 젊은 시절 네 어미와 한동안 같은 물들이는 일을 하며 지낸 사이였다. 네 어미는 세상을 뜨기 얼마 전 나에게 이르기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부디 아들에게 그 마지막 말을 대신 전해달라 부탁하였다. 나는 그 약조를 지키고자 이날 이때까지 이 고을을 떠나지 못했던 것이다. 돌쇠는 그제야 향할매의 알 듯 모를 듯한 말들이 품고 있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되어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큰절을 올렸다. 그해 가을, 돌쇠와 연희가 마을 어귀에 새로 지은 방적간의 문을 열던 날, 조상인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나비명주라는 세 글자를 손수 새긴 현판을 걸어주었다. 자네 어머니께 진 빚을 이제야 조금 갚는 듯하네. 돌쇠는 종의 몸으로 겪었던 서름을 잊지 않았기에 형편이 어려운 이가 찾아오면 늘 넉넉히 품을 내어주며 결코 사람을 함부로 부리지 않았다. 명주 한 피를 짜는데도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으니 어머니와 향할매 두 분 모두 조급함이 화를 부른다. 일러주신 그 가르침을 그는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 마침 그 자리를 지나던 흰나비 한 마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팔랑이며 지나갔다. 사람들은 그 나비가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오래도록 하늘을 맴돌았다고 두고두고 이야기하곤 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종의 몸이 되었어도 덕과 지혜와 진실만 잃지 않는다면 결국 하늘이 알아준다고. 그리고 가장 화려한 빛깔은 흔히 가장 힘들고 쓰러져가는 순간에야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라고. 사람이든 나비든 저마다의 생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가장 진실한 빛을 내는 것이니 살아있는 동안 부디 조급해하지 말고 그날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조선의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이들은 언제나 그 대청마루의 밤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했다. 발에어 가던 가짜 명주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도 흔들리지 않던 한 사내의 눈빛, 그리고 집신 바닥에서 나온 작은 명주 조각 하나가 뒤집어 놓은 모든 것을 사람들은 그 밤 이후로 이 고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종종 이렇게 일러주었다. 겉보기에 화려한 것을 너무 일찍 믿지 말고 쓰러져 가는 것 속에 숨은 참빛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라. 그 눈이야말로 세상 어떤 재물보다 귀한 것이니라.